네, 두 번째 시간 이제 진행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번 시간에 공부할 내용은 비동기 IO에 대한 이해입니다. IO라고는 하지만 이번 장에서 공부하는 실질적인 내용은 비동기 IO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공부해 온 모든 내용들은 IO에 관련된 것들은 파일 IO도 마찬가지고 동기 IO입니다. 자, 그러면 개념적으로 비동기와 동기의 어떤 그 기준이 무엇인지를 제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자, 동기 IO가 왜 동기 IO인지 한번 얘기를 해보죠. 자, write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write를 죄송합니다. write라는 함수는 내가 데이터를 보내는 함수라고 가정을 할게요. 자, 그럼 write라는 함수가 호출되는 순간 데이터의 전송이 시작됩니다. 자, 그리고 write 함수가 끝나는 순간, 즉 반환되는 순간이죠. 이때가 전송이 끝나는 타이밍이라고 얘기를 해보자고요. 이러한 함수가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함수의 호출과 데이터 전송이 동기화되어 있죠. 함수의 반환과 전송의 끝이 동기화되어 있죠. 이것이 바로 동기화된 IO입니다. 동기화 IO라고 얘기를 해요. 자, 만약에 그렇다면 비동기다라고 얘기하면은 어떤 것이 비동기냐면, 자, 여기까지는 일치를 합니다. 내가 데이터를 쓰겠다라고 해서 write 함수 호출했을 때에 데이터 전송이 시작하는 것, 여기까지는 어쨌거나 동기입니다. 그런데 어디서 이제 비동기냐면은 반환하는 시점이 데이터 전송의 끝을 의미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비동기 IO는 어떠한 특징을 지니냐면 write 함수가 호출되자마자 바로 반환을 해버리고 내부적으로 이제 그때부터 슬슬 계속해서 전송을 해 나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비동기 IO의 특징이에요. 자, 그러면 비동기 IO가 어떠한 측면에서 장점을 갖느냐? 예를 들어서 write 함수가 동기화되어 있다라는 것은 다시 얘기하면 무슨 뜻이냐면 write 함수 호출이 되면은 데이터 전송이 끝날 때까지 반환 안 한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데이터 전송할 때까지 반환 안 한다라는 것은 그때 동안 할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다른 일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얘기하죠. 자, 반면에 비동기 같은 경우에는 write 함수 호출하자마자 바로 반환이 이루어지고 나서 내부적으로는 계속해서 데이터 전송이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반환이 되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또 다른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럼 여러분들은 또 그렇게 질문을 줄 수가 있습니다. 지금 IO 연산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아무리 반환을 했다 하더라도 다른 일을 할 수가 있느냐? 물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IO 연산은 CPU의 도움을 그렇게 많이 받지 않습니다. IO는 그 IO 자체적으로 독립된 연산이에요. 즉, 우리가 그 CPU에서 명령어 처리할 때 파이프라이닝 구성하는 이유가 뭐가 있었죠? 구성할 수 있는 이유가 뭐 ALU가 연산하는 과정에서 프리패치가 이루어져도 전혀 문제가 안 됐기 때문에, 즉 그 일을 담당하는 그 디바이스가 모듈들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IO를 담당하는 디바이스하고 지금 처리해주고 있는 영역하고 모듈하고 그 다음에 실질적인 연산을 진행 중인 CPU는 서로 그 역할이 나뉘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CPU가 계속적으로 자기 IO 연산을 도와줘야지만 IO가 가능한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물론 도움이 필요하긴 하죠. 하지만 그 의존도가 상당히 낮다라는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 IO가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다른 연산이 얼마든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동기 IO를 우리가 선호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그림을 보면 아시겠지만 여기서 보면은 지금 이거 CPU 사용률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기 보면은 어떻게 지금 사용률이 동작하고 있냐면 색깔을 좀 바꾸겠습니다. 사용률이 여기서는 뜨죠. CPU 사용률이 엄청 높습니다. 그러다가 그냥 떨어져 버렸어요. 그 다음에 또 높아졌다가 어느 순간에 떨어져 버렸습니다. 떨어질 때는 뭐 인정사정 볼 것 없이 떨어져 가지고 연산을 안 하죠. 이것은 CPU가 쉬고 있다는 겁니다. 자, 마찬가지로 또 떴는데 또 사라지고 있죠. 떨어지고 있죠. 자, 지금 얘의 문제점 뭐냐면은 CPU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히 높은 프로그램이에요. 즉 CPU가 동작을 하다가 다른 의존도가 높다기보다는 CPU를 원활히 사용하지 못하는 프로그램이라는 거죠. 이 부분에 있어서는 뭐 IO 연산이나 어떤 그 별도의 연산에 의해서 CPU가 지금 블로킹된 상태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함수가 블로킹된다, 스레드가 블로킹된다 얘기를 하지만 CPU가 블로킹된다는 얘기는 잘 안 하죠. 그런데 실제로 CPU도 이렇게 블로킹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냥 가만히 놀고 있는 거예요. 왜? 일을 시키지 않기 때문에. 자, 반면에 지금 여기서 보면은 이건 좀 더 그림을 멋있게 그려보면은 CPU 사용률이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런 얘기는 뭐냐면 CPU가 계속적으로 일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CPU만 일을 하고 IO 연산은 안 하느냐?
일반적인 프로그램의 약 60% 이상이 IO에 관련된 연산입니다. IO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다시 얘기하면은 이렇게 CPU가 계속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은 CPU에 또 무리도 안 가게끔 사용하고 있죠. 이 정도의 여유를 두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CPU가 일을 할 수 있는 적절한 양을 갖다가 분배를 시켜가면서 여전히 동시에 IO 연산이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러한 CPU 사용 내용은 여러분들이 어떠한 경우에 볼 수가 있냐면 비동기 IO 로 그 입출력이 구현된 프로그램을 실행하실 경우에는 이러한 그 CPU 사용 내역을 볼 수가 있고, 단순히 동기 IO 기반으로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구현하시면은 이러한 같은 CPU 사용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얘가 얘보다 일반적으로 좋다고 얘기를 해요. 하지만 보편적으로 이러한 그 그림을 형태를 보여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구현하기는 더 쉽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게, 뭐 굳이 그렇게까지 속도에 민감하지 않다, IO 속도도 좀 더 늦어도 상관이 없고 그냥 코드를 좀 더 깔끔하게 보는데 포커스를 맞추고 싶다라고 하면 물론 이 모델로 갈 수도 있는 겁니다. 무조건 이것을 선호할 필요는 없어요. 모든 프로그램에 있어서 비동기 IO가 필요한 건 절대로 아니다라는 걸 저는 더 강조하고 싶습니다. 50%가 될까 말까예요. 비동기 IO가 필요한 프로그램이. 그렇기 때문에 굳이 어렵게 갈 필요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 책에서는 지금 IO 관련해서 비동기를 소개를 하지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사용해왔던 동기 IO도 좋은 프로그래밍 모델이다라는 것 더불어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거는 이제 제가 추가적으로 설명 안 드려도 되겠죠. 데이터 수신, IO 연산, 플레이, 뭐 사운드 플레이 할 때를 가정을 합니다. 책에서 얘기하고 있죠. IO가 끝나면 또다시 플레이하고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동기 방식으로 IO를 하면. 근데 이제 비동기 같은 경우에는 버퍼링을 해가면서 데이터를 플레이어에게 버퍼링을 해가면서 플레이도 동시에 진행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비동기 IO의 어떤 그 비동기 IO 방식을 구현하기 위한 두 가지 모델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하는데, 윈도우즈에서 제공해주는 가장 대표적인, 가장 또한 일반적인, 대표적이고 일반적인 거예요. 두 가지 IO 모델이 있는데, 하나는 오버랩드 IO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컴플리션 루틴 IO라는 게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제가 지금부터 더불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오버랩드 IO는 단순히 그 IO를 중첩시키는 겁니다. 자, 중첩됐다라는 건 뭘 얘기를 하는 거냐면 IO 기준으로 IO 연산이 중첩됐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보면은 write 함수가 호출되었을 때의 데이터 수신이 수신이니까 write가 아니라 read라고 해야 되겠네요. 자, read 함수가 호출되었을 때의 데이터의 수신이 시작됐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 보면은 데이터 수신이 언제 끝나냐면 여기서 끝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또다시 데이터 수신이 이루어지고 있죠. 다시 한번 write 함수를 호출했다라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write 함수 호출되자마자 반환이 되어서 두 번째 write 함수 호출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세 번째 write 함수를 호출하고 네 번째 write 함수를 호출합니다. 즉 지금 여기서 보면 이 타이밍에 보면 총 몇 개의 IO가 오버랩도 된 거죠. 총 4개의 IO가 오버랩도 되고 있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오버랩드 IO입니다. 자, IO를 중첩시키는 게 도움이 되냐?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A가 B와 C와 통신을 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마치 언뜻 보기에는 두 개를 A가 B와 그 다음에 A가 C와 동시에 IO를 진행을 하면은 좀 느릴 것 같죠.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느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A와 B가 통신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상당히 이 대역폭이 많이 할당이 되어가지고 데이터가 엄청나게 빨리 그 A에게 들어온다 라고 하면은 물론 이렇게 두 개로 나누면 느려질 겁니다. 그런데 보편적으로 IO가 느리다고 말씀을 드렸죠. CPU는 상대적으로 많이 기다립니다. IO 연산을 할 때마다 CPU는 내부적으로 시스템 자체적으로 상당히 많이 기다린다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기다릴 바에야 뭐 여러 개 기다려도 상관없잖아요. 이왕이면 그 기다리는 시간에 하나를 기다릴 수 있는 시간에 두 개를 기다리면 또 좋은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IO는 중첩시켰을 때의 성능 향상을 우리가 기대할 수가 있는 겁니다. 네, 그렇고요. 그게 바로 오버랩드 IO고요. 자, 근데 문제가 있어요. 보편적으로 내가 A IO를 하고 B IO를 하고 C IO를 할 때 IO가 완료가 되면 뭐합니까? 데이터를 갖다가 내가 다 읽었어요. 읽으면 하다못해 파일에다라도 저장을 해야 됩니다. 즉 IO 연산이 끝나고 나면 그에 따른 부가적인 작업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이 경우에 A, B, C 각각 총 3개의 IO를 명령을 했습니다. 그러면 IO 연산이 끝나면 뭘 해야 돼요? 지금 IO 연산이 예를 들어 끝났다라는 것이 확인이 가능하다면 뭘 해야 되냐면 A 연산의 IO가 끝났는지 B 연산의 IO가 끝났는지 C 연산의 IO가 끝났는지 확인해야 될 겁니다.
언뜻 생각만 해봐도 상당히 부담스럽죠. 예, 그래서 확인해봐서 A 연산이 만약에 파일이다라고 하면 이 IO가 끝나면 파일에다가 데이터를 써줘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이 IO는 목적이 뭐 계산이다. 뭐 데이터를 갖다가 받아서 계산할 수 있죠. 그러면 계산을 해줘야 될 거고, 이 IO의 목적은 플레이다. 동영상 플레이다라고 하면 플레이어에다가 플레이어의 버퍼에다가 데이터를 넣어줘야 되겠죠. 각기 IO에 따른 그 부가적인 작업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이거 구분하기 너무 어렵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나온 것이 바로 컴플리션 루틴이라는 겁니다. 자, 컴플리션 루틴은 뭐가 가능하냐면 내가 A 연산에 해당하는 IO, 그냥 A IO라고 얘기를 할게요. 자, 그 다음에 B IO, C IO가 끝났을 때에 각각 실행되어야 되는 그 루틴, 여기서 얘기하는 루틴이라는 것은 우리가 함수 호출을 얘기하는 겁니다. 보통 내가 뭔가를 하겠다, 실행하겠다, 뭐 구동시키겠다라고 하면 우리가 함수 디자인 하잖아요. 자, 그래서 CIO 연산이 끝났을 때에 해야 될 일들을 예를 들어 F라는 함수로 묶어 놓으면은 이 함수와 이 IO를 묶어 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뭐가 가능하냐면 이 CIO 연산이 끝나면 자동적으로 이 F 함수, 루틴 F가 실행되도록 구성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뭐가 또 이제 더불어 편리해진 거죠. 연산이 끝났을 때 그에 따른 부가 작업의 실행을 위해서 어떠한 연산이 끝났는지 확인할 일을 덜어주는 거죠. 그것을 대신해 주는 것이 바로 완료 루틴, 즉 컴플리션 루틴 기반 확장 IO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그냥 컴플리션 루틴 IO라고 얘기를 하면 돼요. 자, 그래서 윈도우즈는 대표적이면서도 가장 일반적인 것 두 가지. 뭐가 있죠? 여기 보면 중첩 오버랩드 IO와 컴플리션 루틴 IO가 있다. 더불어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많이 헷갈려 하는데 비동기 IO의 두 가지 종류 중에 하나가 오버랩드이고 또 하나가 컴플리션 루틴인 거예요. 예, 그 비동기 IO를 라는 그 기법을 제공하기 위해서 이렇게 대표적으로 두 가지를 제공을 해주는 겁니다. 자,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실제 중첩 IO 구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오버랩드 IO, 컴플리션 루틴 IO는 어떻게 구현할 것인지 그 실질적인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